네, 안녕하십니까. 평평한 정보의 운동장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최주류 시작하겠습니다. 최경령이 주목하는 뉴스 시간이고요. 예, 오늘은 윤지호 센터장님이라 부르시면 약간 싫어하시는 것 같아서 이제 애널리스트라고 부르겠습니다. 애널리스트 아니죠. 이제 경제평론가를 해주시죠. 그냥 예, 예. 자유인인데. 예. 윤지호 자유인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제가 지금 종가가 어떻게 끝났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 네. 얼마로 끝났냐면 삼성증권을 지금 열어보고 있습니다. 아, 빨리 안 열리네. 예, 코스피가 0.84% 내렸고요. 2697입니다. 아, 코스닥도 약간 내렸고요. 오늘 제목이 처음이 이제 중간 점검인데 네. 2700선을 중간 점검이라고 생각하시는 거나요? 좀 우리가 시간 지평을 좀 길게 놓고 보면 예. 뭐 저희가 미래를 알 수 없지만 여러 가지 조건만 충족된다면 한국 증시가 과거와 다른 경로를 갈 것이다. 저는 좀 희망을 갖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 일주일, 특히 지금부터 일주일 전부터 일주일에서 최근 하여튼 한 달 정도 보면 어떻게 보면 앞으로 나올 변화, 그 기대가 주가에 빨리 반영되고 있어요. 아, 이미 선반영되는 측면이 이게 있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첫째는 결국은 주주 가치에 대한 시장의 어떤 그 규제 조치들이 나올 것 같다는 기대가 있다 보니까 그렇지. 뭐 이제는 배당이라던가 뭐 자사주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개념으로 봤을 때 딱 눈에 띄는 게 있거든요. 그게 그렇죠. 바로 금융지주들이에요. 그러니까 증권에서 한국금융지주, 뭐 메리츠 금융지주, 예. 뭐 KB 금융지주, 그래서 이런 주식들이 무슨 뭐 난리가 나게 올라갔었어요. 증권 좀 아니고 현대건설 엄청 올랐대. 그렇죠. 현대건설도 이제 그것도 두 번째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두 번째는 이제 소위 탈원전 팩이라는 소위 그게 좀 전 세계적 현상이 나오고 예. 국내적으로도 그런 흐름이 가능성이 있으면서 사실 두산 에너비티가 많이 올랐었고 또 현대건설도 SMR 하다 보니까 올랐는데 그 외에도 건설주들을 좋았죠. 왜냐하면 어떻게든 간에 새로운 정부가 나오면 현재 가장 유력한 후보가 됐을 때는 추경을 거의 뭐 지금 현재 12조, 13조인데 원래 안이 35조였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사실 우리 돈을 풀겠다는 그런 기대가 있다 보니까 건설주도 난리가 났고 인프라 주식들도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함부로 이제 오너들이 지배주주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지주사들도 난리가 났죠. 예. 그러다 보니까 주식이 최근에는 이러한 종목들이 굉장히 급등을 했기 때문에 예. 좀 약간 그 종목들이 이제 고민이 되겠죠. 이제 앞으로 막상 선거가 다음 주에 끝나고 나면 이제 언제쯤 이러한 기대를 가져왔던 정책들이 구체화된가? 기대와 실제와는 무슨 차이가 있나? 더 좋냐 나쁘냐 이런 그렇지. 좀 그러한 검증의 시간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측면. 그렇죠. 늘 그게 긴장 관계가 있겠죠. 그런데 예. 분명한 거는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증시가 왜 못 갔냐? 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미국만 생각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미국은 확인한 게 있죠. 그냥 결국은 주식이 성장하니까 미국은 기본적으로 자산 가격이 상승해가지고 부의 효과가 생겨서 경제가 좋아진 거거든요. 예. 제가 봤을 때 큰 줄기에서 지금 당장은 좀 뭔가 단기 상승에 대한 부담이 느끼지만 큰 줄기에서 본다면 제가 보기엔 뭔가 돈의 물꼬를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하게끔 하려는 미국도 한국이죠. 있죠. 예. 근데 미국도 사실은 자산 가격 상승이 결국 기본적으로 주식을 기반으로 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뭐 퇴직자들도 소비를 강하게 하고 주식시장 좋아지면 미국의 소매는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그런 사례에 따라서 돈도 풀면서 소위 밸류업을 대표되는 뭐 코리아 부스트업이라든가 이런 주주가치 정책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또 왜 또 중요하냐면 의외로 한국은 일본을 따라서 한 게 많아요. 예. 근데 일본도 우리 사람들이 아베가 뭐 양적 완화 때문에 일본 증시가 올라온 줄 알고 있지만 2012년에 전에 여기서도 한번 강조를 드렸던 내용인데 예. 엄밀히 말하면 2014년에 히토시바스 대학의 이토라는 교수가 나와서 소위 가버너 재편 가버너라는 게 우리는 지배구조라고 얘기했지만 의사결정구조 개편이라는 걸 취해가지고 예. 일본이 2012년에 8천이었던 니케이가 결국 4만까지 갔던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이사회를 바꾸는 겁니까? 이사회 그러니까 제도를? 이또가 그때 얘기했던 거는 예. 제가 이제 근데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그 독립이사의 비율을 3분의 1 이상 가져가야 된다. 오, 우리보다 그러니까 더 세네. 사회이사 중에 3분의 1을. 우리 개혁방안보다 더 쏘네. 그렇죠. 근데 예. 그게 이제 이떠보고서에서 보면 많은 분들이 뭐 다른 걸 얘기하지만 저는 일단 의사결정 구조에 개입되게끔 해야 된다는 의도였거든요. 예. 근데 놀라운 건 일본이 그 사회이사의 3분의 1 이상이 독립이사가 되는 게 2012년에 15%였거든요. 예. 지금 얼마일 것 같으세요? 작년 기준으로 96%예요. 그러니까 일본도 뭐 다른 걸 떠나서 의사결정 구조에 개입이 되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주시장에는 굉장히 환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사주를 얼마 산다 뭐 이걸 다 떠나서 어떤 뭐 상법을 개정해서 주주 충실을 의무한다. 예. 뭐 그것도 있겠지만 가장 핵심은 이사회 자체에 어떤 주주들의 이익이 좀 대변되는 분들이 들어가야지만 평가를 받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 요즘 이번 주에 밸류업 지수에 뭐 편취력이 있었어요. 종목이. 예. 사람들 아무 관심도 없어요. 그럼 밸류업을 다들 들어가고 뭐 자율적으로 막 들어가고 싶어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밸류업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지수에 들어가려고 하냐면 밸류업 지수에 포함되면 엄청나게 돈이 거기 몰려 들어와야 돼요. 그러려면 진짜로 밸류업을 해주는 종목들로 되어 있어야겠죠. 예. 근데 우리는 그게 어떻게 해야 가능한 거냐면 법적인 제도적인 개편이 돼야 돼요. 지금. 예를 우리는 들어서 그게 없다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 기업들로 괴롭기만 해서도 안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결국 상속 및 증여가 되게 문제잖아요. 예. 지분 승계 시에는 너무나 막대한 현금이 필요한데 예. 배당을 줄 수도 없어요. 배당세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뭐 배당수 분리과세라던가 또 여러 가지 뭐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변할 수 있게끔 뭐 가업 상속 공제라던가 막 이런 걸 해줘 가지고 해야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배당도 하고 자자주 매입 소각도 하겠죠. 예. 그래서 저는 아마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이러한 소위 기업들의 페널티를 주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페널티 플러스 인센티브. 그렇죠. 인센티브 플러스 페널티를 안 받기려면 탈출구를 좀 마련해 줘야 된다. 그게 이제 뭐 세편 상속세 증여세 부분들도 있겠고 여하튼 배당세 분리과세. 그렇죠. 그거는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배당소득이 분리과세가 돼야 아마 지배주주 입장에서 상속세를 세금을 내야 되는데 배당 많이 해가지고 그 돈을 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옛날처럼 뭐 이제 돌아가시면 바로 상속을 하고 그런 시대는 끝났으니까. 그렇죠. 10년, 20년 동안 만약에 이제 꾸준히 뭐 한다고 하면 주주도 좋고 그다음에 대주주도 좋으려면 네. 배당을 많이 주면 분리과세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가져가고 그걸로 이 사람한테 이제 그렇죠. 증여를 해주면 네. 그리고 그 사람이 그걸로 이제 차곡차곡 또 그 주식을 사면 네. 그렇죠. 아들이나 딸이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주가가 오르는데 네. 이제까지의 패턴을 보면 배당 안 해주고 주가를 눌러서 네. 10년 동안 나 죽을 때까지 뭐 가령 충분히 주가가 저평가가 돼 있어야 니한테 이제 주고 그래야지 시가총액이 낮으니까 네가 이제 1조짜리를 1,000억에 먹을 수 있다. 뭐 이런 논리였잖아요. 시가 기준으로 네. 상속 및 증여세를 평가하니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시가를 막 네. 낮춰서 해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이런 모든 문제들을 우리나라의 이제 소위 기업들의 행태도 문제지만 사실 탈출구도 만들어줘야 되는 게 지금 이제 어쩌면 좀 정교하게 정책이 돼야 되고 예. 근데 기본적으로 전 잘 될 거라 보는 게 예. 일단 그런 좀 실용적인 노선이 좀 들어오는 걸로 보여요 저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배당세율 완화해 가지고 어떻게든 간에 그 지배주주들의 변화 퇴출을 열어주다 보면 예. 사실 일반 주주들은 비례적으로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변화들이 저는 이제 한 단계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뭐 일본은 잘 되는데 우리는 왜 안 돼? 일본은 몇 년이에요? 2012년이니까 벌써 13년 됐어요. 예. 12년, 13년. 예. 우리는 이제 시작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그러한 발을 한 발 한 발 나가는 시점이 시작됐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식시장이 올라가려면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면 돼요. 일단은. 그렇죠. 지금까지는 돈을 많이 벌었을 때도 주주들한테 나눠주지를 않으니까 의미가 없었어요. 예. 근데 이제는
돈을 적당히만 벌어도 주주한테 나눠줘야 되는 시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들의 투자율하고는 줄 수 있겠죠. 예. 근데 한번 우리가 반문해 보자는 거죠. 지금 기업들이 투자를 잘했나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의사결정 구조가 어떻게 보면 거버넌스가 좀 잘 돼야 되는 게 여러 가지 투자 실패 사례도 많고 그러한 거에 대해서 사실 고스란히 주주들이 그거에 대한 대가는 치러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변하는 건 뭐냐면 거버넌스 자체에 아까 이토 쿠니오의 저희 이토 리포트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거버넌스 개혁이 있어야지만 기업들도 좋아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SS만 할 게 아니고 그쵸. 이거는 회사에 부담될 수도 있다. 이쪽 투자보다는 이런 게 낫지 않느냐.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 생각하셔야 되는 게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재벌 이게 일본의 자이바추거든요. 네. 말씀드렸지만 가족 자본주의란 말이에요. 예. 우리는 주주 자본주의 국가를 지향하고 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경영진들이 계속해서 오너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오너들의 충성도에 따라서 소위 계열사들의 그렇지. 임원들이 결정된다면 그렇지. 이게 과연 잘 되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더 직접적으로 들어가면 우리의 대표 기업들이 왜 이건희 시대, 정주영 시대에는 그렇게 잘하던, 정몽구 시대는 잘하던 기업들 지금 현대는 지금 잘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예. 상대적으로 잘하고 있지만 예. 여하튼 되게 쇠락한 기업들 보면 선대에 비해서 근데 의사결정이 그렇죠. 잘못된 게 많았던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잘못된 의사결정에 대한 경영진이 책임은 안 지잖아요. 쉽게 말해서 지주가 있고 마름이 있다면 마름들만 책임을 지고 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저는 뭐 이게 다 떠나서 많은 분들이 부작용도 의심된다. 뭐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겠죠. 이제는 아마 행동주의 펀드도 난리를 칠 거고 그렇지. 기업들도 비용이 많이 들 거예요. 이제 막 그렇겠죠. 그렇지만 예. 그게 지금까지 잘못된 소위 그 거머넌스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 주주들이 피해봤던 거에 비한다면 그 정도 비용은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네. 그래서 저는 그러한 시각에서 한국 주식을 바라보면 이익은 예전까지 많이 안 벌어도 주주들한테 나눠주게 생긴다는 측면에서 그게 다른 말로 하면 밸류에이션이 올라오는 거예요. 예. 지금 왜 한국의 밸류에이션이 저렇게 낮게 평가될까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배주주의 한 주와 일반 주주의 한 주가 다르게 취급받기 때문에 내 한 주가 인정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앞으로 지배주주의 한 주와 일반 주주의 한 주가 똑같진 않지만 거의 유사하게 취급되는 시대에 간다면 당연히 주식시장이 한 단계 더 올라서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은 그러한 기대를 많은 분들이 하면서 예. 막 최근 한 달 동안 막 아까 뭐 금융지주, 지주사가 대표적이잖아요. 이제 지주사 함부로 못하지 않겠어요? 예. 이제 뭐 지주사 막 안에다 두고서 막 중복 상장하고 이런 것들 맡기는 시대가 온다면 괜찮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오늘 하루는 좀 흔들리고 앞으로 막상 선거 끝난 뒤에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좀 가질 수도 있겠지만 너무 그 자체를 두고 한국 증시가 이제 다시 박스권 하단을 갈 거다 이런 생각보다는 조금 길게 봐라. 한국 증시가 밸류 자체가 바뀔 것이다. 재평가 공문이 들어설 것이다. 들어섰다. 저는 들어섰죠. 왜냐하면 이제 아마도 만약 그러한 우리나라의 기업의 구조적인 어떤 제도적인 보완이 되면 우리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우리가 선진국 지수 편입이 돼야 외국인들이 들어올 텐데 예. 작년 6월에 MSCI 재분류에서 사실 3년째 같은 평가예요. 뭡니까? 왜 안 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선진국 지수의 관찰 대상국이 등재돼야지 그다음에 선진국 지수로 가는데 못 올라가요. 뭐 이유는 여러 가지를 얘기하죠. 뭐 국제화가 덜 돼 있다 봐 있지만 예. 기본적으로 내가 돈을 넣었을 때 투명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한 시간, 그러니까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거기 막 IR 자료 영문으로 돼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거는 다 핵심은 뭐냐면 내가 돈을 넣었을 때 투명해야 되는데 그렇죠. 한국은 내가 돈을 넣은 거에 대한 제대로 평가를 받겠냐 이런 고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마도 지금 주식시장 외국인들 비중이 올해 5월에 31%인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맨날 31%에 있어요 지금. 외국인이 안 돌아오고 있죠. 예. 과거에 좋을 때는 한 36%까지 갔었거든요. 그랬군요. 그래서 저는 아마도 MSCI 선진국수 편입 가능성이 내년에 상당히 얘기가 구체화될 것 같고. 내년.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 정책 대안 중에 그게 들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으니까 공약 중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저는 외국인들 수급 개선을 매우 클 수 있는 조치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아까 이제 돈 푸는 얘기도 드렸지만 뭐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기재부에서 예산권을 대통령실로 가져오겠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네. 저는 이게 네. 근데 이제 기재부가 이제 그 돈을 갖다가 좀 더 적극적으로 관여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이것도 부작용도 있겠지만 여하튼 핵심은 돈을 풀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항상 아까도 말씀드린 아베노믹스 하면 다들 생각나는 게 결국 아베노믹스 이후에 일본 주식이 많이 올라갔는데 물론 아까 주주가치 이토 보고서 이후에 그런 개선도 있었지만 또 밑에는 결국 유동성이 공급됐거든요. 유동성이 공급됐다는 점에서 본다면 한국도 어딘지 기시감이 드는 좀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금리도 지금 인하 국면인 거는 맞고. 그렇죠. 금리도 사실 미국은 금리를 내리기 힘들지만 그렇죠. 미국은 지금 9월에 나가야 내릴 수 있지만 한국은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뭐냐면 유가가 내려와 있는데 유가가 오르지 한국은행의 이창훈 총재가 얘기했던 거잖아요. 뭐 유가 안정되면 금리 내린다고 했는데 지금 유가는 오페크와 비오페크가 죄수의 딜레마 게임 빠져 있어요. 그래서 사우디가 그냥 증산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가격보다는 나 MS 가져와야겠다. 마켓쉐어. 그렇죠. 예. 또 하나 이란과 미국의 핵 협상이 잘 타게 되면 알다시피 우리가 이란 석유를 싸게 들여와야 되는데 예. 중국은 그거 싸게 들어와가지고 신호평은 장사 잘하잖아요. 아, 한국의 정유사들은 그 혜택을 못 받아요. 그렇지, 근데 그렇지. 이란과의 협상도 잘 되면 우리는 또 이란산 싼 걸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유가가 안정되면 우리는 돈을 풀어도 인플레가 크게 안 나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이제 뭐 오늘 이후에 이제 다음 주 그다음에 7월 9일 트럼프의 관세 유예가 마지막이니까 그러네. 이제 7월 9일이네. 그 경로까지 이제 변동성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변동성의 구간에서 포트폴리오를 잘 짜가면 된다. 예. 그러면 우리가 포트폴리오의 기준점은 뭐 일주일 한 달 뒤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흔히 날씨는 못 맞춘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계절의 변화를 알 수 있잖아요. 알 수 있죠. 근데 저는 계절로 친다면 지금이 겨울로 들어가는 길목이냐 그렇게 안 본다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은 봄에서 예. 어쩌면 여름으로 가는 길목일 수도 있다는 거죠. 초여름으로 가고 있다. 갈 수 있는 상황이 왔죠. 갈 수 있는 그렇죠. 상황이다. 그러면 그 여름에 되게 온도가 올라가는 거를 뭘로 볼 것이냐 본다면 결국 그것은 우리가 기대했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얼마나 구체화되는지만 보시면 돼요. 구체화 정도만 강화되면 제가 보기에는 시장은 한국 증시가 외국인들 돌아올 것이고 아마 국내 자금들도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돌 수 있을 것 같아요. 트럼프가 계속 저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도 근데 지금 그게 이제 계속 뭐 하려고 하면 뭐 트럼프가 이상한 말하고 오늘 뭐 하려고 하면 또 그러고 뭐 이러니까 사실 오늘 아침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오늘 사실 어제 분위기도 좋았는데 예. 트럼프가 또 갑자기 벌칙세라는 얘기를 꺼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에게 추가 세금을 물겠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개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지식이 짧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렇게 되면 미국의 자산을 돈이 빠져나올 거거든요. 그럼요. 그럼 미국의 국채 금리가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예. 알다시피 미국 국채 금리가 여기서 올라가면 불안한 거거든요. 다른 변수는 잘 모르겠는데 미국의 인플레가 잘 안 잡히고 관세 때문에 그다음에 이런 국채가 입찰이 잘 안 되고 그래서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 이건 좀 그렇죠. 우리가 예상했던 경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아침에 또 그런 뉴스가 또 나와서 좀 불안감이 크죠. 트럼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린주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금융주가 매우 많이 올라서 손도 못 대고 있어요. 너무 올라가면 떨어질 때 많이 아플 텐데 싶어서 지금 구경 중이라고 하셨는데 조금 고수신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예. 옛날에 천장튀기라는 사람이 있어요. 주식 투자의 지혜란 책에서 광풍이 불 때는 예. 사실 펀더멘탈로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 이 방송 시간에도 뭐 현대건설 아까 얘기하셨지만 예. 뭐 두산에너지 같은 것들도 그렇죠. 광풍이 불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어디가 고점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알 수 있는 거는 지금 저에게 금융주를 막 싸서 사야 된다는 전 답은 말씀 못 드리죠. 갖고 있는 사람들의 잔치가 될 확률이 높고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죠. 좋겠습니다. 그렇죠. 아. 그거가 정확한 표현이고 예. 어쩌면 추후로 또 우리가 앞으로 그러면 아직까지 반영 안 된 게 뭘까 그런 고민을 지금 그러니까 최선책이 아닌 차선책도 좀 찾아볼 시점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재평가 국면에서 재평가의 초입으로 들어가고 있다. 네. 그러면 뭘 늘려야 하나? 아니면 뭘 들어가야 되나? 아까 말씀했지만 예. 결국 길게 본다면은 그러한
그러한 좀 그 소위 주주 가치 관련된 예. 금융지주 이런 것들이 결국 사야 되는 종목들이에요. 아. 근데 지금 여기서 아마 타이밍을 놓쳤다면 예. 다음 단계 생각할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외국인도 돌아올 수 있고 예. 전체적으로 부동산에서 주식으로의 자금 이동이 좀 가시화된다면 예. 한국의 지수를 사겠죠. 한국의 지수를 살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이제 생각하셔야 되는 게 지금 한국 증시가 가장 할인이 많이 되어 있는 것들은 그렇지. 뭘까 생각하면 정말 비전이 대형 소외주 아닙니까? 대형 소외주. 대형 수익이 될지 안 될지 정말 지금 저도 매일 예. 과연 영원히 안 되는 거냐. 정말 삼성전자는 소니가 되는 거냐. 그렇죠. 삼성전자의 소위 아까 계속 말씀 거버넌스 구조 자체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냐. 사실 제가 그거에 대한 고민이 돼요. 하지만 그렇게 보면 이제 좀 추려서 그래도 좀 잘한다는 곳들, 뭐 현대차 그룹은 그래도 현대차. 잘한다고 하잖아요. 예. 근데 밸류를 보면은 뭐 상당히 싸져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현대차 얼마나 쌉니까 지금? 일단 현대차 기준으로 보면 PE가 지금 오늘자로 3.8배 정도. 3.8배? 근데 뭐 많이 쌌었으니까 항상. 야. 근데 팬데믹 발생 최저점이 5.8배였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전 세계 어지간한 자동차들 뭐 토요타는 그렇다 치더라도 현대차보다 밑에 있는 애들도 3.8배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예. 현대차가 얼마 전에 기사가 나왔지만 예. 수출을 이제 점점 줄여갈 거 아니에요. 아. 계속 배드 뉴스가 나온다고요. 근데 예. 또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는 예. 현대차 입장에서는 어쩌면 이건 저 혼자 생각입니다. 혼자 생각. 어차피 미국에 대규모 공장을 땅을 확보해 놨거든요. 예. 미국으로 공장 다 이전을 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미국에서 팔아야 되니까. 미국에서 한국 그렇죠. 생산은 좀 줄여가는 형태가 있거든요, 지금. 예. 그냥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매력적이데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면 배당 수익들 좋고 괜찮죠. 근데 이제 여하튼 한 12,000원 줍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한 가격은 18만 원 정도, 본주가 한 18만 원 얼마 정도 될 거예요. 6% 나오죠. 6% 정도 6% 나옵니다. 나오죠. 예. 그렇죠. 근데 이제 본주가. 예. 근데 뭐 우리가 이제 한국 시장에서 지금 그 만약 배당 소득 분리과세가 나온다면 상당히 매력적으로 이제 부상이 되겠죠. 그렇지. 그리고 하여튼 그런데 당장 이런 것들이 막 시장을 주도할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하나 주시다 보면 한국의 대표 주식들도 굉장히 이렇게 좀 싸져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움직일 때는 언제냐면 결국 기본적으로 자금의 큰 줄기가 돌아서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올라가는 거냐면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거든요. 이 인덱스 자금이. 그 인덱스 자금. 그러니까 결국 한국 주식을 사면 하나하나 골라서 하는 게 아니라 한국을 사러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통으로. 그렇죠. 그런 장세가 저는 올 거로 보고 있거든요. 결국은 올해 어느 정도 제도가 완비되고 또 이제 뭐 성장률이 어떻든 간에 올해가 안 좋기 때문에 내년이 이거보다 나아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푼다는 것도 나오고 뭐 예. 겹쳐서 진행되고 또 원화도 어떻든 간에 중국의 입장이 중국이 아무리 돈을 풀어도 중국 개인 투자자가 다 금 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비가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왜 그러면 금을 사고 있냐 물어보면 이거예요. 그냥 위안화 자산 신뢰가 없단 말이에요. 중국인들한테. 신뢰는 별거 아닙니다. 화폐로 가치를 올리면 돼요. 그러니까 위안화를 절상시킬 것 같거든요. 원화도 그래서 강해질 거예요. 더. 그러면 이게 물줄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내적으로는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좀 물줄기를 옮기려고 하고 그 증거도 있어요. 최근에 부동산을 좀 보면 정말 그 한강변 벨트로 비싼 데만 비싸지고 나머지는 다 별로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몰리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도 뭔가 그쪽에서 돈을 좀 막 더 태우기보다는 약간 좀 나오는 자금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자금이 과연 국내 주식으로 올 수 있냐? 아주 계속 말씀드리지만 법적이라거나 제도로 완비만 해주면 들어올 거라는 거죠. 그럼 뭘 사냐? 하나하나 종목 안 살 거고 인덱스 사로 들어올 거고. 인덱스 사로 들어올 그렇죠. 네, 그러한 국면이 시작될 걸 가능성이 좀 높다 보기 때문에 뭐 오늘부터 해서 뭐 6월, 10월 뭐 좀 약간 여름에 변동성이 있더라도 너무 겁을 내시지 마라. 결국 우리가 떨어질 때마다 그러면 대형 소외주를 사면 됩니까? 저는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려요. 아까 이제 결국 주도주들은 저러한 아까 지금 최근에 급등했던 종목들인데 증권주, 건설주, 금융지주, 그렇죠. 그리고 뭐 원전, 방산 뭐 이런 건데. 예. 그건 진짜 많이 올랐죠. 근데 그것도 막 조정을 받는 그것도 일정 부분 지분을 포트폴리오 비중을 유지하되 나머지 비중들은 좀 소외주들로 가져가는 게 지금으로선 낫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반드시 뭐 큰 수익보다 결국 우리가
생각 안전자산 이상의 그렇죠, 수익이 나온다는 개념으로 접근하신다면 그렇죠. 연말로 갈수록 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정도는 시작될 것 같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을 잘 찾아보셔서 접근하시는 거는 올해 이후에 내년까지 상당히 유용한 전략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배당을 또 많이 주는 주식들이 한국에서는 또 금융주들이란 말이지. 그래서 난리가 났죠. 근데 배당을 줌에도 불구하고 예. 소외주들은 이 산업 자체가 돈을 못 벌 거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그게 약간 우려만 완화되면 아마 좀 변화가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하고 현대차는 트럼프한테 발이 묶여 있는 측면도 있고 안에 묶여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안에 내부적으로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해서도 약간 좀 석연치 않은 구면. 왜냐하면 정의선 회장 같은 경우도 이제 이재용 회장은 거의 끝나갑니다만은 정의선 회장 같은 경우도 다 승계는 받지는 못했 거잖아요. 아직도 순환 출자예요. 네. 그래서 그 사실 예.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현대차 그룹 하냐면 그렇지. 저 순환 출자제의 불확실성이 있는데 그렇지. 저걸 좀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저 생각에는 최근에 어떻게 했던 간에 이제 작년 9월에도 영풍과의 경영쟁 문제 고려한 컸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이제 뭐 어떻게 했던 간 최근에 또 LS와 한진칼에 대해서 호반이 지분을 사고 들어오고. 저는 뭔가 이제 아까 저보러 변화가 시작됐냐 물어보셨는데 변화가 시작된 증거들이 그런 데 있는 거거든요. 이미 지금 당장 멈칫멈칫하면 그냥 바로 치는구나. 당연하죠. 예를 들어서 뭐 시장에서 쳐버려. 지금 뭐 한진칼 같은 경우에도 당장은 뭐 결정이 안 나겠지만 어느 순간인가 당연히 거기 오너 일가들에 대해서 비판 여론이 큰 상황에서 어느 날 갑자기 뭐 산업은행이라도 그래 더 잘할 수 있는 찾아줄게 하면 손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뭐 그걸 비싸게 사면 산업은행 입장에서 나쁠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자꾸만 뭐 지금 당장 뭐가 결정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그러한 가능성을 노린 여러 투자 형태가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되게 독특했던 게 삼성전자도 2014년 이게 10년 만에 자사주 매입 소각한 거거든요. 그렇지. 그거 아세요? 자사주 소각 금액이 올해 15조예요. 작년 전체가 14조였어요. 15조나 돼요? 15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야. 변화가 있냐들 물어보시는데 시가총액이 300조인데 그래봤자 근데 미국에 비하면 우리는 자사주 소각 비율이 2%도 안 되니까 시총 비하면 아직은 적죠. 예. 근데 뭐 그런 어떤 분들은 그래요. 미국에 비하면 너무 낮다. 아니 옛날에 이 정도 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좀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마음이 급해요. 일본은 10년에 걸려 했던 거를 우리가 어떻게 1년 안에 끝내겠어요. 앞으로 한 2, 3년간만 잘 진행시켜도 아주 해피한데 우리는 답안지를 알고 있어요. 그러한 경로로 한 단계씩 나갈 때 일본도 얼마나 저항이 격렬했는데요. 그랬겠습니다. 일본도 뭐 하는 짓이냐 했는데 예. 결국 지수가 그때 제가 알기로는 2만 넘어가기 되게 힘들게 하다가 예. 2만 딱 뚫고 나서부터는 뭐 거의 소위 일본의 기시다까지 연결되는 소위 사막까지. 그렇죠. 그냥 8천에서. 그럼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제 최근에 올해 장에 대해 좋게 말씀드렸을 때 어떤 분들이 저 사람 경제 보고 얘기하는 거야? 경제가 안 좋으니까 돈을 풀잖아요. 그렇지. 과거에도 경제 성장이 안 좋을 때 증시가 바닥인 거예요. 경제 성장이 좋을 때는 주식시장은 고점일 확률이 높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돈을 얼마나 푸냐의 문제인데 한국은 많이 풀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푼 다음에 주주들한테 돈이 돌아오면 되는데 옛날에는 그게 그때가 되면 다 분할하고 막 중복 상장하고 막 이러니까 문제였는데 그거 다 막아지면 아마 그러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기업이 돈을 그만큼 성장률이 안 나와도 우리에게 돌아올 목이 커질 수도 있는 거죠. 저는 그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에 예. 주식시장이 예열로서 지금 5월 달에 랠리가 있었다.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랠리가 끝나는 국면 다시 이제 준비를 하는 국면 한국 증시의 재평가 초입 국면에서 어떤 것들을 늘려가야 할까? 결국은 인덱스가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인덱스 관련주, 지수 관련주, 대형 소외주 뭐 요렇게 가면은 그래도 뭐 연말이나 내년 가면은 10% 20%또 게다가 배당까지 덤으로. 여기 하나 팁을 드리면 저와 같은 이런 시각도 있지만 어떤 분은 이런 말도 해요. 삼성전자 제외한 지수를 만들자. 그러니까 뭐 엑스제펜이라는 지수가 있고 아시아의 MXX 그러니까 재밌다 그것도. 뭐 농담처럼 전자가 시총이 20%인데 20% 깨졌는데 전자의 어떤 가버넌스라든가 미래의 뭐 HBM 문제만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뭔가 계속해서 타임을 놓치고 있는 것 같아서 만약
그렇게 되면 지수는 생각보다 못 가는 국면도 올 수 있죠. 그런 걱정들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지만 뭐 이런 걱정까지 나오는 거 보니까 잘 이겨내지 않을까. 근데 하여튼 여하튼 저는 최근에 올해 5월 달에 보여줬던 주도주의 모습은 아마 앞으로 주식 만약 그 종목들이 한번 조정이 깊게 와준다면 사야겠죠. 왜냐하면 계속 5월달 주도주들은 그렇죠. 이것들은 이제 시장이 보여준 거죠. 앞으로 우리가 이쪽으로 가겠다를. 표를 한번 깠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극명하게 보여줬어요. 우리가 금융지주 회사들에 대해서 저 정도로 열광할 줄은 몰랐는데 아까 아까 기자님께서 바로 말씀하시잖아요. 저렇게 배당 줄 수 있는 회사는 금융회사밖에 없죠. 당연. 그 측면에서 본다면 지주사랑 금융회사들은 좋은데 둘 다 너무 올랐어요. 단기적으로는. 네. 여기까지 잘 계산해서 가격 그다음에 뭡니까 배당금 나누기 현재 시가 이렇게 보시고 꼼꼼하게 그다음에 본인이 내일 세금까지 계산해서 이렇게 네트로 내가 얼마 순수하게 얼마 가져갈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계산하거든요. 아주 짠돌이로. 그렇죠. 그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한번 꼼꼼하게 한번 이게 7%짜리인지 5%짜리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확실한 거는 어느 날 국회 배당수도 분리과세가 정말 우리가 구체화되는 시점이 온다면 배당 성장주란 개념이 있어요. 어려우시면 배당 성장주 펀드들이 있어요. 퇴직연금 같은 거 그런 데 넣으시면 돼요. 그렇지. 저는 넣어놓은 지가 꽤 됐어요. 배당 성장주. 저는 가끔 사람들이 퇴직연금 뭐 했느냐면 배당 성장주에 넣어놓습니다. 배당 성장주 성장주는 뭐냐면 이 기업들이 돈을 벌면서 배당 금액이 늘어나는 그 금액이기 때문에 어쩌면 현 시대에 가장 잘 맞는 장기적으로 당장 화려하지 않죠. 성장도 되고 지금 현재 배당은 뭐 한 2% 3% 수준이지만 앞으로 성장이 되면서 배당이 꾸준히 늘어서 5% 6% 6%라는 건 2% 3%에서 5% 6%면 2배씩 늘어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어떤 기업들은 막 배당 수익률은 높아 보이는데 맨날 뭐 돈을 많이 못 벌어요. 그렇죠. 그러면 내 총액은 안 커지지만 계속해서 이익이 성장하는 기업은 우리의 나눠줄 목이 커지기 때문에 싸게 사놓으면 배당 수익률이 엄청 높아지죠. 나중에 보면은.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한국의 이제 배당 성장주들이 배당 성장주 펀드. 그렇죠. 뭐 어려우실 때는 그런 것들이 좀 그래도 쉽지만 직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여기 생각합니다. 보시는 분들이 지금 50대, 40대, 뭐 60대까지 다양하시는데 그 중장년층에 계신 분들은 한번 배당 성장주 펀드도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퇴직연금에서 꾸준히 넣어도 좋을 것 같네요. 저는 제가 2년 전부터 계속 넣었는데 최근에 깜짝 놀랐어요. 상당히 좋습니다. 아니 뭐 그건 아니었는데 이게 이제 잘 됐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한국에도 배당 투자가 되는구나. 우리가 뭐 전부 다 슈드라든가 미국 배당 투자만 얘기하시지만 한국도 가능하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주류였습니다. 5월 30일 최주류였습니다. 고맙습니다.